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맡게 된 김영우 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을 통하여 녹화 중계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엔 특별히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박병석 의장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모시기 어려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김형우 의장님,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위원회에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90% 가까이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대단히 심각하다. 그중에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다 하는 조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최은열 의원님은 의정 활동할 때부터 정말 탁월한 전문성과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분이라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고요. 계속해서 우리 국민통합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안건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분과 의제입니다. 경제통합을 위한 종합적 진단이라는 주제로 경제분과 최운열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제가 대충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기조발표 문이 아주 근래는 보기 드물 정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방향 제시나 현재의 어떤 문제 같은 것을 잘 정리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걸만합니다. 더구나 오늘 토론은 아주 활성하게 돼서 아주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운열 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가 유지될까를 걱정할 정도의 갈등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몇 년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갈등 비용이 GDP의 27% 정도 된다 그렇게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만 1,000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만 없다면 지금 현재 한국 경제는 우리 실력으로 보면 한 4만 3,000불 시대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갉아먹기 때문에 한 3만 불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세대 간의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청년들이 방황을 하고 그래서 최대 청년 복지는 뭘까?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원하는 일다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최대의 청년 복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우리 사회가 또 여러 가지 오해가 많기 때문에 친기업이니 반기업이니 이런 또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한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세 개의 경제 주체가 있는데 가계, 기업, 정부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기업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기업이 없으면 과연 국가가 유지될까 이런 모델입니다. 가계 부분은 기업에 가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그 임금 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국가에 내는 거고 기업도 법인세를 정부에 내는 겁니다. 공공 부분 정부가 유지를 되려면 가게나 기업이 세금을 납부를 해야 그 돈 가지고 공공 부분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경제의 뿌리는 기업이다. 기업이 없으면 한 나라 경제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친기업이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도 우리 사회가 자꾸 반기업이니 친기업이니 그 이해의 어떤 착오에서 그런 게 오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상식적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의 난줄기를 원형해가지고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양무 기업이면 시무 노동이다. 기업이 없고 무슨 노동이 있느냐.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거꾸로 얘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원래 엔티티 자체가 출범을 해야 거기에 따라 노동이 따라가는 거지 근로자만 있다고 기업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양무기업의 시무노동이라는 이거를 모든 분들이 좀 공감을 하면 훨씬 갈등 국면도 줄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갈등이 이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혼동에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경제가 보편화되면서 주주 중심의 경제라는 게 많이들 거론이 됐습니다. 주주 중심의 경제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주체 다 아시겠지만 주주라든지 경영자, 소비자, 근로자, 채권자, 정부 이 사람들의 합일체에 의해서 기업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기업이 잘 되면 어느 누구도 피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로자들 일자리가 생기고 월급 제대로 받아서 좋은 거고요. 채권자 원리금을 제때 받아서 좋은 거고, 정부 세금 걷어서 정부 운영해서 좋은 거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제때 보다 저렴하게 잘 만들어주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도 행복해지는 거고, 주주나 경영자 역시 마찬가지죠. 직장이 주어지고 자기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여기서 보면은요, 이 대주주 경영자를 많은 국민들은 오너라고 생각합니다. 오너는 내 거지 않아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그러면 기업의 오너가 누굴까? 여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기업과 기업인의 혼동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좀 클리어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요인 중에 하나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주주 중심의 경영에서 이제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으로 지금 가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 주주 중심의 이 자본주의를 하다 보면은 이 가능한 이 코스트가 있고 레버니에서 코스트 빼고 텍스 뺀 게 이제 프로핏이거든요. 코스트를 줄이는 것이 경영 합리화라고 그럽니다. 가능한 한은 지금까지는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코스트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법인세를 낮춰줘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면 이 이익이 바로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주주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유럽 어느 항공사를 보니까 최대한 쥐어짜고 텍스 전략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97%를 자사주 매입에 활용을 합니다. 이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들한테 자기 회사 주식을 비싼 가격으로 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해관계자의 희생하에서 주주가 더 주주의 부가 커지는 게 지금까지 주주 중심의 경영의 결과였다면 최근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도 뭐 근로자들 중에서도 왜 기업은 수십조의 이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상 수준이 이적 배 안 되느냐? 우리 주총에서도 이제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주주들도 마찬가지고. 또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정부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구제 금융을 조건부 금융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해고도 자제해라.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스탁옵션도 자제해라. 이게 이제 사회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임금 상여금 자제도 해라.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런 환경의 변화가 바로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으로 자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기업이나 우리 경제 체제도 적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기업과 기업인의 혼동에서 오는 우리 사회 이제 갈등의 두 가지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하나가 대한항공 사태가 터졌을 때 그 두 번째 따님인가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수사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부의 언론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조현아 사태 때문에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까 걱정이다. 조현아라는 부사장이 잘못했으면 그건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반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항공은 한없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조 부사장 같은 그런 행태가 오히려 대한항공이 잘 되는 길을 막는 거거든요. 그건 제대로 처리를 하는데 이걸 우리 사회는 반기업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주주 경영자도 실정법과 원칙을 어기면 실정법대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 사회는 이제 반기업 정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거가 좀 해소가 되면 갈등이 좀 줄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반대로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제 인터넷 뱅크 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 뱅크법을 제정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은산분리 조항에 얽매여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K뱅크라는 회사는 증자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법원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제 일부의 반대는 뭐냐? 그 회사가 황모 회장 인허가를 받을 때 되지도 않는 회사인데 정부에 라비를 해서 회사를 인가받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증자하고 커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황창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지 왜 K뱅크 자체가 응징을 받아야 되느냐. K뱅크는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면 고용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서 세금도 많이 납부하고 K뱅크 잘 돼가지고 피해볼 국민은 없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당시에 경영진이 뭐 로비를 해서 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그대로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구분 앞으로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 재벌 기업 체제에서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오너가 누구냐 이렇게 제가 여쭤본다면 아마 답의 70%는 정모 씨다 답을 하실 겁니다. 그럼 그게 오너가 아닙니다. 대주주의 경영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실정법에 문제가 있어 처리하면 그건 바로 반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분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싶고요. 특히 우리 경제를 단면적으로 딱 표현을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러한 상태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더 이상 이제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다. 운동장도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이제 기울어졌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또 하나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걸 바로 세우고 팽팽하게 하지 않는 한은 축구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요 경제, 수요를 더 확대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또 오해가 사회적인 뭐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든지 반시장적 정책이다 이렇게 또 매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울어진 운동량을 바로 세우지 않고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의 괴리를 우리가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매도를 하느냐? 이건 반기업적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장치다. 이렇게 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게 최근에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공정3법, 경제3법을 놓고도 이 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대로 두고 우리 사회가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수요 측면은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보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양적으로는 정말로 우량국가입니다.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2020년 자료에 의하면 이제 완전히 10위권으로 들어와 있어. 캐나다하고 몇백 불 차이로 GDP 규모가 9위냐 10위냐 갈릴 그런 정도 차이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 수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비슷하게 가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지 질적인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경쟁 수준에서 보면 독과점이 141개국 중에 93입니다. 그래서 이 독과점을 좀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바로 이거 기업을 발목 잡는 법이다, 반기업법이다 이렇게 굉장히 여론이 매도를 합니다. 이 93위 정도 독과점 유지가 돼가지고 공정경제가 유지되겠습니까? 이건 바로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이고요. 노동시장 고용 및 해고 관행 102위, 노사협력 130위, 근로자의 권리가 93인데 여기서는 일부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단체처럼 권리가 그래 강한데 무슨 93이냐 하지만 여기는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우리가 2천만 명 근로자 중에서 양대 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는 한 220만밖에 안 됩니다. 10% 남짓. 나머지 90%는 양대 노총에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권리는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임금 결정의 유연성,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표시하는 기업 지배구조 내용을 보면 기업의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그게 138개국 중에 109등입니다. 세계 10위권이라는 국가에서 가장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구가 이사회인데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이게 109등이다. 우리가 IMF 위기 이후에 한국의 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4마리 용 중에서 한국에 왜 경제위기를 맞이했을까? 의사결정 구조 과정에서 체크앤밸런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왔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 못하는 겁니다. 소비자 보호는 잘 되고 있느냐 99위. 그다음에 감사 기업의 회계 정보가 믿을만하냐 여기 37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국회에 들어왔을 때 그 지표는 66개국 중에 66등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한국 기업이 발표한 재부 정보를 믿을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감사, 외부 감사에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그거를 시행한 이후에 지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3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 보면 굉장히 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 지표들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0위권 정도 수준으로 질적 수준이 올라가야 양적 한 10위권, 질적 한 20위 전후 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지 몸집을 이렇게 키워놓고 내용 자체는 하약의 짝이 없다면 더 이상 이 경제는 굴러가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적으로는 세계에서 10위권인데 국민의 실제로 사는 삶의 수준은 어떨까? 이거는 이제 우리 박명림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내용 중에 제가 많이 온영을 했습니다만 소득의 그 양극화 문제, 상위 20% 소득이 한 70% 증가하는 사이에 하위 20% 소득은 한 56%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가면 갈수록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 상황입니다. 소득 5분위 분배율 2013년에 10.29에서 2019년에 11.5로 증가. 이거는 하위 20% 소득 대 상위 20% 소득의 비율입니다. 이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도 마찬가지. 그게 분배율이 49에서 58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 약간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그게 아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약간 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 격차는 좀 줄었다. 그러나 이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의 수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책의 효과 부분은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규모별로 정규직 대기업의 정규직의 임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의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한 65% 정도, 중소기업의 정규직은 한 57%,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43%. 이게 굉장히 격차가 심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득에 대한 양극화는 더 심화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 OECD 가입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은 1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내려가면 한국의 전체 빈곤율도 OECD 가입 중에서 한 5위 정도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양적으로 잘 산다는 나라에서 빈곤율은 OECD에서 거의 5위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는 지난번에 다 말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 국민은 정말로 행복하냐? 이게 이제 유엔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95개국 중에서 한국 국민 한 50위권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 1인당 GDP로 보면은 한 26위 정도 되는 나라에 실질적으로 전체 국민의 행복 지수는 50위권이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수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이제 그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GDP 중심의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전체 규모로 GDP가 성장하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결국은 성장이라는 것이 국민이 잘 살게 해주는 게 성장의 목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이스털린 패러닥스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이거는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신데 일본을 모델로 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한 만큼 일본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늘어났느냐 했더니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나다 어느 단계를 지나니까 거의 비례하지 않더라. 이게 이스털린 패러닥스인데 네덜란드의 어느 한 교수가 그럼 구체적으로 그 트레이드오프는 얼마냐 이걸 계산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2만 불이라고 그래요. 2만 불 소득 갈 때는 국가 경제가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국민의 행복 지수는 비례적으로 커지다가 2만 불이 넘어서면은 반드시 비례적으로 늘어나지 않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우리도 아마 이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궁극적으로 국가가 추구하는 게 국민이 잘 살게 해주는 건데 국민의 삶의 질 또 행복은 뭐의 함수냐?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의 복합 함수입니다. 양적인 건 뭐냐? 이건 이제 경제 영역이죠. 어떻게 하면 성장률을 높이느냐? 성장률을 높였는데 여기 리스크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갈등이 깎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양 부분과 질의 부분이 공존을 해서 같이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열악해지면 아무리 성장을 해도 국민의 삶의 지수는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 전체 통합 추진위에서 경제 분과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경제 영역 부분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할 부분이 정치 부분과 사회 부분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경제 발전을 평가하는 새로운 나침판이 뭐가 돼야 될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무조건 성장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국가 정책이 돼야 될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속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성장 동인은 무엇이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기업이 많이 출연을 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창업이 좀 잘 되고 기존의 기업도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거기서 일거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창업도 쉽게 하고 투자도 쉽게 할 수 있게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기업을 옥죄고 있는 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법 상태에서는 창업도 힘들고 투자도 힘들어요. 그걸 풀어줘야 되는 것에 대한 모든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도 보니까 일부에서는 무조건 풀라 이렇게 주장하신지요. 일부에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기업의 형태가 있는데 재벌의 기업의 형태가 국가 경제에 주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이 역기능에 대한 적절한 제어 장치가 없이 규제를 풀면 재벌의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래서 규제에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일리는 있죠. 그래서 제가 제시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럼 양 정치 세력이 빅딜을 하자.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지배구조를 좀 선진화하고 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쪽 규제를 풀자. 이것이 걱정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을 바꿔야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양쪽이 전부 자기 주장만 해가지고는 전혀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기업 지배 구조 같은 거 왜 필요하냐? 저는 지난 몇 년 전에 불행한 국가의 역사의 현실을 보면서 왜 이런 현실이 안 없어질까? 바로 그거는 단적으로 보면 정경유착의 문제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왜 정경유착이 끊이지 않나? 이건 기업이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기업의 약점을 제거해버리면 정치권이 뭘 요구하더라도 떳떳한 기업은 노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점이 많기 때문에 노할 수가 없는 현실이죠. 그 약점을 없애주자는 게 바로 경영 투명성 장치의 보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한 이제 상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개정을 좀 전향적으로 수용을 하면 이쪽에서 생각하는 규제 개혁을 더 과감하게 할 수가 있다. 특히 최근에 세계적으로 추세가 바로 ESG 많이 들으셨죠. 환경 문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문제, 가버넌스. 이 가버넌스가 바로 지배구조입니다. 이거가 세계적인 추세고 세계 모든 거버넌스가 요구하는 리ኳ이어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국제시장에 가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후진적인 거버넌스 가지고는 국제시장에서 이제 신뢰를 못 얻습니다. 그런 추세에 막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제 이런 이쪽 부분을 위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이번에 좀 개정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쪽을 양쪽 딜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 공정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정거래법인데요. 아까 뭐 독과점 수준이 아직도 거의 뭐 90위권 수준이잖아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다 아시겠지만 1982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그 당시 우리 경제 환경이라는 게 지금하고 비교하면 뭐 굉장히 낙후된 환경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정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의 현재 기업의 행위를 규제한다는 게 넌센스입니다. 전면적인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공정거래법 개정하자고 그러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또 굉장히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해결을 봐가지고는 해결이 생기지 않는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경성담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담합. 현재도 경성담합은 불법입니다. 경성담합이 적발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데 징계의 수단이 뭐냐?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2015년도 데이터를 보면 기업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걸려서 과징금을 처음에 3,500억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가 1년 지나면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합의를 보느냐? 3,500억으로 끝납니다. 3조 5천억에 때렸다가 최종적으로 3,500억으로 끝나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걸려가지고 한 100억 정도 과징금 내고 우리 기업에 1,000억을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기업이 담합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래가지고는 경성 담합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자.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이번에 법 개정에 반영을 못 했는데요. 그리고 82년도 법의 특징은 모든 경제기를 형사벌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넌센스잖아요. 기업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요. 경영자들이 다 걸리면 징역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시대의 조항에 맞게 형사법을 대폭 축소하고 벌과금이나 과징금으로 경제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개정.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 전속고발권 폐지의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검찰들의 별건 수사 관행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 부분도 개정을 해서 별건 수사가 관행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조건으로 공정거래법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추진이 진척이 되고 최근에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또 일본의 같은 경제 보복을 보면서 이거는 한국한테 주어진 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일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잘 테이크 어드밴티지만 한다면
한국 경제의 특징은 추격형 경제입니다. 미국이 잘했던 걸 일본이 테이크업해서 한 30년 잘해 먹다가 일본이 잘한 걸 우리가 다 받아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걸 바로 국민의 컨센서스를 모아야 됩니다.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생명이나 안전, 환경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 안전, 환경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그 다음에 공정 경쟁이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 다음에 경영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 지배 구조를 좀 개선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규제를 대폭적으로 180도 규제의 철학을 바꾸자. 우리나라 규제는 열거주의 규제 체계입니다. 무슨 일이 하나 벌어지면 일주일 후에 법안이 하나 나옵니다. 건별 규제. 여기다가 일부의 정치 세력은 거기다 또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붙이자고 그럽니다. 이건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기업은 규제는 풀어라.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또 기업한테 너무 무리가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하지 말자. 이게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는데요. 아까 한 3가지 정도의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기업한테 무한한 자유를 주되 자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내지 5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붙이는 게 답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만의 유일하게 있는 후진적인 규제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은 기업이 커지는 것이 죄입니다. 5조가 되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돼서 규제를 받고 10조가 되면은 출자 제한을 또 받습니다. 10조라고 해봐야 세계 시장에 갖다 놓은 피넛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0조가 되면 모든 기업의 행위를 법으로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것이 미트가 된다면 이 행위 규제도 후진적인 행위 규제도 기업한테 그냥 자율에 맡기자. 그렇게 해야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더 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는 국회이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 입법이 보편화될 때는 행정 입법의 경우에는 최소한 법 하나 만들 때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연구시키고 공청회하고 세미나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차관회의를 통과한 다음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합니다. 정부의 입법은 갈수록 줄어든 대신에 의원 입법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말이 좋아 활성화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1년에 쏟아지는 법안 발의 건수 상상을 초월합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그만뒀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법안 통과율이 36%예요. 역대 국회 중에 최악이다. 그래요. 저는 역설적으로 36% 통과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만약 80% 통과율로 해와라. 우리 기업 국민들 꼼짝 못할 겁니다. 법의 잣대로 다 규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 입법이 대세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 입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국회 내에 국회의장님 내에 산하에 규제 영향평가 기구를 하나 둬야 됩니다.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하나하나 일주일이면 법안 하나 만들어요.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까다롭습니까? 이거를 걸러주는 장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입법의 과잉 의원 입법이 바로 규제의 원상이다. 이런 걸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은산분리 같은 조항도 1984년에 우리가 처음 도입된 조항인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고도성장기라서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때는 기업이 은행을 하게 하면은 은행은 자기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대출해 주겠죠. 그게 사금구가 우려입니다. 그래서 84년에 은행법에 지분 4% 제한을 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자금의 시장을 분석해 보면 오버 서플라이입니다. 자금의 공급에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는 은행 돈 쓰라고도 안 씁니다. 이론도 없습니다, 부채가. 근데 거기가 뭐 은행 한다고 설령 하지도 않겠지만 자기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런 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자본과 기술을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의원하고 발의한 법안 중에 하나가 그런 대기업에 그 벤처 지주회사를 벤처 캐피탈형의 지주회사를 하나 투기하자. 그것도 이제 은산분리 조항에 걸려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2019년에 해외에서 M&A 한 게 10조가 넘습니다. 그 돈을 국내에서 활발하게 M&A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국내에 창업한 많은 벤처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좀 고려해서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 우리가 이 한일 간의 경제 문제라든지 코로나19 겪으면서 국제 간의 서플라이 체인이 급격한 변화를 지금 가져오는데 각 나라는 지금 경쟁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국내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지금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수도권 규제, 먼 규제 다 규제에 얽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리쇼어링 특구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간 기업의 경우에는 정말로 공장 부지도 무상으로 한 50년 임대해주고 법인세도 좀 혜택을 주고 새로운 임금 체계도 좀 도입하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좀 들어오게 하면 결국은 국내에 일거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여기 이제 수도권을 썼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우리 분과에서 토론할 때 또 그러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리쇼어링 특구로 표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만 기업이 정말로 원하면 수도권 근방에 가도 많은 산단들을 지금 조성해 놨잖아요. 텅텅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라도 오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수도권 규제에 묶여가지고 아예 돌아오지 않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 강국이어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도 잘 극복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제조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조업으로만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경제 구조 자체가. 그럼 서비스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텐데 이 서비스 부분은 너무나 우리 후진적입니다. 규제가 너무 많고 대표적으로 이제 원격 의료라든지 원격 교육의 문제인데요. 제가 국회 들어오자마자 원격 의료 문제 거론했다가 우리 지지 세력들한테 엄청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만약에 1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원격 의료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제대로 했더라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한국은 아마 원격 의료의 허브가 됐을 겁니다. IT 기술 발달되어 있지요. 의료 인력 좋지요. 우리나라 지난 20, 30년 동안에 이과생 중에서 제일 우수한 애들이 의과대학 갔지 않아요. 비정상 중에 비정상입니다, 사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산업화할 거냐? IT는 세계적인 수준이고 둘을 잘 접목한다면 세계적인 산업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계속 지금 놓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이제 그런 어떤 장치가 몇 가지가 된다면 서비스 관련 기본법도 과감하게 좀 개정을 해서 이러한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일거리를 생기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혁신 창업 기업의 활력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는 그냥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로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노동 개혁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도 1952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그 법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한 그 일반적인 고용 행태를 생각하고 만든 법이잖아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수습이 된 후에도 재택근무는 아마 정상적인 하나의 업무 형태로 자리 잡아갈 것 같습니다. 옛날로는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플랫폼 경제, 이거는 과거 근로기준법으로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전면적인 노동개혁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답인데
그러면 일부의 우리 노동계에서 굉장히 불안해하죠. 노동개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쉬운 해고다. 이런 프레임에 이제 씌워가지고 못하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생기게 만들어주고 필요한 일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자기가 다른 시간을 활용하게 하고 이런 형태대로 하자는 건데요. 다행히 지금은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정의당의 그 김종철 대표가 노동개혁을 하겠다.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노동개혁을 수용하겠다는 건데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실업보험이나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직에 있다가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국가가 책임지고 재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만들어주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정부가. 비정규직의 문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산별 노조 활성화, 사실 노조는 산별 노조로 가야 됩니다. 지금 뭐 자동차 산업이 지난번에 엄청 우리가 활성화됐지만 그 중에서 혜택 본 건 누구냐? 완성차 회사의 임직원들만 주로 혜택 보는 거지 부품 회사의 임직원들이 그 혜택을 제대로 못 누립니다. 만약 산별 노조 체제로 간다면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부품 회사, 완성차 회사가 같이 그 베네핏을 누리는 체제가 될 겁니다. 노동이사제 이거는 약간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노동이사제가 안 맞아요. 이사라는 게 뭐냐? 주주를 대리해서 의사결정을 하라고 맡겨놓은 게 이사거든요. 그럼 노동자 중에서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라면 일리가 있지만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표로 이사에 들어간다? 그건 논리적으로는 안 맞습니다만 이것도 세상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독일은 이사의 구조가 감독이사 체제, 경영이사 체제가 양분되어 있어가지고 감독이사 체제는 오래전부터 근로자 대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여기는 이사회 체제가 이원화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가 3,0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30% 이상을 노동계를 대표하는 이사를 두라. 이런 게 지금 제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2018년도에 국회에 법안이 하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로 간다면 노동계 대표를 적절하게 이사에 참여시키는 게 바람직한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조건 배관시하고 터부시할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이 김종철 대표가 제시한 4개 조건 이거가 충족이 되면 노동개혁을 하겠다. 이건 아마 사회적인 타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그냥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오래전부터 모델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러죠. 이익을 많이 보려면 위험을 감수해라. 근로 형태도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 있어요. 직무 분석이 100% 잘 되어 있다는 전제가 뒷받침만 된다면 똑같은 일을 정규직이 할 때 비정규직이 할 때 누구의 월급이 많아야 되느냐? 이론적으로 비정규직 월급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해고도 쉽게 하고 보상도 적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회사의 사장이라 해도 고용이 필요한 비정규직을 뽑을 것 같습니다. 선택권이 기업한테 있어요. 그러나 이런 체제로 바뀌게 되면 선택권은 채용자한테로 돌아갑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신경 쓰기 싫다. 안정된 직장 좋아한다. 월급 적게 받고 정규직으로 가겠다. 나는 정말 돈이 필요하다. 불안하더라도 나는 비정규직 가서 월급 많이 받겠다. 선택을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이거가 근본적인 비정규직의 문제의 해결이 아닐까 그런 안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도 이게 한번 총리하고 나눈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한계 기업이 거의 전 기업의 30% 이상이 된다고. 한계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러한 기업들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30% 이상 되는데요. 기업의 구조조정하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인력 구조조정을 우선시했습니다. 무조건 사람 자르고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청년의 문제, 실업의 문제를 보면 사람 자르는 게 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용을 유지시키는 게 답이다.
그렇다면 기업도 살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법 뭐냐? 인력 구조정 대신에 임금 구조정 방법으로 가자. 이거가 바로 기업이 살고 근로자가 사는 길이다. 임금의 체계도 지금은 연봉, 연공, 서열제잖아요. 이것도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니다. 그래서 직무급제 같은 걸 같이 도입하면서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게 바로 지속 가능 기업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52시간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모든 제도나 법은 도입할 때 당시의 경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하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정책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52시간제 도입할 때 저는 이 부분에서 책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정했던 전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유지가 되든지 최소한 유지가 되든지 조금 더 좋아진다면 68시간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잡 쉐어링을 통해서 일자리가 28%가 늘어나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겁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난 제일 고급의 일자리고, 그러나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은 그때 전제하고 거의 180도 깨졌죠.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제를 전제로 한 정책을 계속 밀고 간다면 부작용만 나타나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변화된 환경에 맞게 탄력 근로제라든지 이런 걸 국회에서 빨리 좀 법안을 통과해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문제도 제 나름대로 제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만 이건 현재 최저임금법으로 보면 뭐 어려운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서울의 최저생계비하고 도서벽지 최저생계비는 같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1만 원 최저임금을 고집하느냐? 이러면 결국은 지방 경제가 더 죽는다. 그래서 이걸 좀 지역별로 좀 차등화를 두면 어떨까? 그리고 이 결정권도 중앙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각 시도의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권한을 넘겨준다면 서로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을 쓸 거다. 모 지역의 경우에 산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주장을 했더니 어느 우리 지도자 한 분이 낙인 효과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있겠지요. 다른 서울은 10,000원인데 우리 지역은 6,000원이다. 창피하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 지역을 찾아서 기업이 들어갈 겁니다. 많은 기업이. 그럼 장기적으로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고 산업이 늘어나고 그럼 그 지역의 경제는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해본 내용들입니다. 경제하고는 관련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모든 게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은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여기 포시 이거를 위한 교육 체계 개편 그리고 정부가 책임져야 될 교육이란 게 뭘까? 제가 보기에는 평생 교육이다. 지금 현재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은 거의 지방교육청으로 넘어갔지 않아요. 중앙정부가 하는 게 지금 대학 하나 붙들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육부의 수준으로 보면 대학 교육을 책임질 수준이 못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를 잘 좀 이렇게 멀지해서 인적자원개발부 같은 걸 만드는 혁신적인 교육 어떤 개편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정 문제인데요. 재정 건전성 문제 많이 거론되잖아요. 세입 부분에서 개혁이 필요하고 세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짜집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 갖다 붙인 거죠. 대표적으로 상속, 증여세, 부동산세를 보면 굉장히 징벌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법인세를 가지고 다루는 거거든요. 기업이 투자가 지금 굉장히 활성하게 활발하다. 돈이 없다. 그때 법인세를 인하해서 투자를 활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거거든요. 법인세를 깎아줬더니 돈만 남아돌고 엉뚱한 데 쓰더라. 이런 용도를 위해서 법인세 깎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정비하고, 소득세도 8,800만 원 소득자에 대해서 36% 세금 부과한 게 1994년입니다. 그게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평균 임금이 9,500만 원입니다. 8,800만 원 소득자는 지금 고소득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6%의 세율을 과세한다. 이런 것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더 낮춰주고, 우리 근로소득자 중에 38% 정도가 세금을 1원도 안 냅니다. 우리 헌법에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1원이라도 세금 내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세주의 체득의 도의. 상속세, 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너무 높다 보니까 국내에서 해외로 도피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방법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이 50%에다가 뭐 가산세까지 하면 65%까지 내잖아요. 가업상속에서.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거둔 상속증여세 해봐야 4조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한 20 내지 15% 정도로 대폭적으로 낮춰주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서 세원이 더 발굴이 되고 세수는 늘어나지도 않을까. 그런 어떤 세정 개혁. 부동산 문제도 지금 많이 문제가 됩니다만 징벌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1가구 1주택은 우리의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잘 못 살 때 보리밥 먹다가 좀 잘 살면 쌀밥 먹는다고 쌀밥 먹는 사람한테 중과할 수 없지 않아요.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구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거래세라든지 보유세를 거의 부담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답이다. 이런 어떤 전향적인 세 구조 개혁.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겪으면 정부의 역할이 커집니다. 세계적으로. 큰 정부란 게 뭐냐? 돈을 많이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 세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재원을. 한쪽에서는 세입에 대한 개혁, 한쪽에서는 세출. 우리 복지비가 OECD 가액 중에서 전체 비율로 보면 꼴찌에 해당됩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그러나 실제 집행된 내용을 보면 2중, 3중, 4중으로 지급된 복지비 지출이 너무 많아요. 이것만 좀 정비해도 수십조가 세이브 되지 않을까. 농촌에 대한 투자, 국방비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 정말로 밑빠진 동에 물 붓는 게 많습니다. 특히 SOC, 전국 다녀보십시오. 지금 자동차 몇 대 다니도 않는데 고속도로 다 나 있고, 더 이상 중복된 SOC 투자 국회에서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기존에 낙후된 SOC에 대한 질적인 고도화 이런 건 해야 되겠죠. 이런 것만 좀 잘한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사회 안전망, 보편적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부의-소득세 얘기도 나오고 참여소득세 얘기도 나옵니다만, 정말로 한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여력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정말로 진지하게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국민의 관심은. 그러나 경제 문제를 이제 경제 논리로만 풀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문제는 경제야, 답은 정치야. 정치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도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인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나 경제는, 기업은 10년, 15년을 내다보고 장기 플래닝을 해야 돼요. 거버넌스, 정치, 정부의 불확실성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에스컬레이트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딱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MB 정부에서 제일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녹색성장 정책입니다. 시대에 맞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뉴 그린 정책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이요, 거기에 맞춰서 2조, 3조씩 투자해가지고 풍력발전 이 터빈 개발하고 했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녹색성장을 폐기해버렸습니다. 기업이 다 손 놔버렸어요. 지금 와서 뉴 그린 정책 한다고 전국에 다니면서 풍력 발전하려는데 부품 전부 수입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게 바로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속화시켜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다. 그래서 그런 경제가 제대로 지속 가능한 상태로 장기 플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 구조로의 어떤 개편, 또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선거제도도 지금 같은 선거제도로 저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헌의 문제,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 이런 게 이번 국민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정말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어떤 대책이 나온다면 나름대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